그럼 도대체 얼마를 드냐? 평균적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증이다, 전혀 거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추가금을 더 받기도 하세요. 한 달에 3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3일 목요일 어피티 오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은 박한슬 약사님 모시고 돌봄의 경제학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가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간단히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 대신 글을 짓고 있는 약사 박한슬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글을 쓰고 좀 방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이라서 많이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KBS 라디오에서도 2년째 지금 건강 관련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언론 매체에는 이제 의료 정책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돌봄에 대한 책을 하나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어피티의 돌봄의 경제학 연재를 진행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반응 남겨주셔서 참 개인적으로 참 뿌듯했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에서 인사드려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어피티 뉴스레터, 머니레터 아시죠? 머니레터에 쭉 연재를 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글 보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고, 돈 얘기를 하는 곳이지만, 그 돈이라는 건 수단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잘 살까를 얘기하는 미디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초대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2024년 12월 23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어요. 제가 어제 이 내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퀴즈를 냈거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뭐뭐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라고 냈더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중에서 고령 사회를 또 많이 클릭을 하셨더라고요. 정답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없죠, 이제. 네, 그 그쵸. 이상은 아직도 어느 나라도 달성해보지 못한 단계라 가지고 그쵸. 별도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패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그 클래스가 패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해 놓은 거는 초고령 사회가 끝인데 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그래서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이미 현재 고령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2025년 신년부터 초고령 사회의 시작을 맞이하면서요. 이제는 돌봄이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사님께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먼저 돌봄의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근데 돌봄이 뭔가 사회화 요런 얘기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경제학이라는 이름과 같이 지금 붙어 있고 상업화가 됐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선은 돌봄이 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표현은 되게 친숙한데 네. 이게 뭐지라고 하면 할 말이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돌봄이라는 표현이 어린아이에 대한 돌봄으로만 쓰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이라든지 환자 혹은 장애인 같이 어떤 의존적 존재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긴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어떤 약자에 대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이 약자를 돌보는 혹은 이제 모두를 돌보는 게 왜 하필 경제학이라는 좀 생뚱맞은 용어와 붙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돌봄의 영역에서 지금 아예 사회적인 돌봄으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네. 그 좀 부적절한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빈틈을 지금은 철저하게 상업화된 돌봄 서비스가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봄의 경제학이라는 연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네네네. 같아서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 그 이제 가족 실태 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 부부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이런 비율이 전체 가구의 10%를 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네. 가구가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네. 근데 꼭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맞벌이도 같이 생활을 해볼 수 있죠. 아이에 대한 돌봄을 생각한다면 조부모가 같이 있다면 같이 네.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1990년 기준으로는 맞벌이 가구가 27% 정도밖에 안 됐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더 적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그쵸.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27%가 맞벌이를 했으니 나머지 70%의 여성들은 전업주부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둔 경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 돌봄은 그냥 가정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지금은 맞벌이 비율이 한 45%를 넘어섰고 조부모랑 같이 사는 가정도 거의 없죠. 맞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같이 아이를 돌볼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됐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 자리를 어린이집이 채웠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1990년에는 전국에 어린이집이 한 2,00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초반이 되면은 전국 어린이집이 4만 개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3만 개로 줄긴 했는데 어쨌거나 어린이에 대한 돌봄조차도 돈 내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업시설로 이전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이제 아이 낳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낸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인 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뭐 계속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유치원마다도 비용도 막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마저도 좀 추첨을 해야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쵸.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래서 뭐 각자가 경험한 어떤 돌봄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네.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또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직장에 데려와서 이제 돌보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시터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아이 돌봐 주실 분들 고용해서 집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시터분들의 임금이 사실 웬만한 직장인 맞아요. 월급 정도 나오잖아요. 저도 알고 놀랐어요. 네. 그 정도 비용을 써야 되니까 사실은 맞벌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를 아무런 고민 없이 키운다는 게 물론 가능하진 않겠지만 아이 돌봄을 위탁할 만한 상황이 별로 없다는 게 좀 저출산 시대의 그런 아이 기르는 분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에 대한 돌봄이 생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고 이거는 가족 구조가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에서 변화하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어떻게 협력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떤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고 맡기자 뭐 돈 주고 해주자 뭐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돌봄 분야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간병으로 대표되는 환자에 대한 돌봄 그리고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한 돌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제도와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의료 정책 차원에서 같이 꼭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원래는 사회화되어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돌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상업화된 형태로 그냥 내던져져서 해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라는 개념과 너무 밀접해져 버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을 그냥 진단하자면 돈 많은 사람이 나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고 뭐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힘들어가 아니라 이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돈 없으니까 못 낳아 또는 돈 많은 사람이 낳아야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아이 돌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우리 노인 세대, 촛구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 세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낳으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돌봄은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 얘기를 듣거나 하지 않으면은 아직 조금 생소한 네.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 2030이라고 한다면 한 80에서 00까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주로. 근데 이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물론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50, 60 그때 태어났던 분들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60년대생 정도라고 친다면은 이제 막 은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은 은퇴 후에 활동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멀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돈은 솔직히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는 이제 돌봄이 상업화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뭐 상업화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필요하면 또 돌봄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좀 서툴게 상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상업화가 될 거면 좀 잘 매끈하게 됐어야 되는데 되게 서툴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봄이 의료랑 좀 섞이면서 혼재되면서 고유성 있는 하나의 분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년 돌봄이라는 걸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요양병원이란 말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쵸, 요양병원. 근데 여기는 엄밀하게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란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뭐 어떠냐? 어제 아픈 사람 가서 돌봄 받는 건데 그래서 좀 다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보통 출산 마치는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 가시잖아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가시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몸에 부담이 생기니까 그걸 완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프면 찾는 곳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곳이니까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쵸.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료적인 필요가 있어서 지금 뭐 당장 뭐 의학적인 질병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의 회복을 돕고 생활을 보조받아야 되는 거면은 돌봄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의료기관을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노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지병도 많고 거동도 힘들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치매 같은 좀 인지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급한 의학적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뭐 생명이 위독해서 의학적인 그런 관찰이 필요한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 보조하신 돌봄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다 요양병원으로 가시냐 하면 여기서 좀 경제가 개입을 합니다. 네. 서툴게 상업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도 나라의 공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노인 돌봄을 타인에게 좀 위탁할 수 있는 게 요양병원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대안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전문 노인 돌봄 시설이 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양원. 네, 전국에 한 4,300곳 정도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데 네. 여기도 당연히 노인 돌봄 특화된 이런 곳들인데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간 한 20만 명 정도 이제 사용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요양원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분은 거동도 힘들고 생활이 혼자서는 도저히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국가의 확인을 한번 받쳐서 네. 이게 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어르신이 뭐 본인 발로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나와요. 네. 그냥 탈락이고 그 사람은 아무런 돌봄 서비스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동 불편자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게 6개월 이상 거동이 못했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받고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또 그때도 골절이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까지 증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뭐라고 할까 좀 가장 쉬운 방법이 치매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치매라는 병명이 확진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치매 판정을 받으려고 사실은 인지 기능이 멀쩡한데 의사 앞에서 좀 치매인 것처럼 연기를 하신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 전문 돌봄 기관이 있고 또 거기에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보험이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까지 하는데 네. 그 대상자가 되기가 너무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가는 곳이 요양병원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입원도 되고 노안도 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까 다 입원되는데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가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표가 지금 하나 보이실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교가 될 건데요. 요양병원은 전국에 한 1,400곳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연간 한 4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의 2배 정도 이용을 하신다 보면 되고 이런 곳들은 월 비용이 이제 기본 입원료나 이런 그것만 하시면 그냥 60에서 80만 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간병비가 좀 추가로 붙어서 한 달에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양원의 경우는 그래도 또 이런저런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내면 되고 뭐 여기에 식사비, 간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든다. 예, 순수하게 정말 입원만 하면 요양병원이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막 월 60만 원, 80만 원 내고 어르신 모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요양병원을 그렇게 다들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물론 이제 간병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요양 보험의 네. 대상자가 되는 등급받기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봄 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사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말만 들었을 때는 병원이란 단어가 붙은 곳이 더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네, 받았었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일단 입원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약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인지부조와 같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은 생각보다 저는 전국의 숫자가 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요양병원 숫자는 또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뭔가 이름이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돼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해외 선진국 같은 네. 곳들은 실제로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은 요양원 같은 이런 돌봄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럼 이렇게 있는 요양원들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이 되나요? 네, 대부분 지금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돌봄 시설은 모두 다 민간 시설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격을 증빙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개설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요양원이 아니라 또 아마 주변에서 이런 것들 특히 서울 외곽으로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건데 데이케어 센터라고 네, 적힌 거 보셨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돌봄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 저도 갑자기 좀 떠올라서요. 완전히 그런 자격 증명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실버타운에서 막 그 고령자분들을 챙겨주시는 실버타운이라든지. 네, 그런 시설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도 내가 정말 내 돈 내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싸죠. 그러면 요양병원보다 비싸지니까 차라리 요양병원을 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쵸. 여기도 진짜 좀 돌봄이란 측면에서 아이하고 또 비슷한 측면들이 좀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청년분들에게는 돌봄만큼이나 좀 멀리 느껴지는 단어가 있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간병비 얘기 나왔었잖아요. 간병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고 좀 상상하기가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런 얘기인데 이 간병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간병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간병인이 뭔가 노인을 학대했다라는 뉴스가 사회면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드냐? 그래서 간병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22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이제 간병인 중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기본 간병료는요, 하루에 최소 7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전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 나왔고, 평균적으로는 한 10.9만 원, 11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정말 중증이다. 그래서 막 전신에 뭐 화상이 있다든지 전혀 거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루에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추가금을 더 받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 꼬박 그냥 다 전문 간병인에게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3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맞벌이가 요즘 늘어나긴 했지만 맞벌이의 한 명분은 그냥 없음. 네. 정말 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정말로 비용을 써야 아까 말씀드린 시터 비용으로 한 명의 월급이 나가는 건 비슷하게 돌봄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간병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우리가 간병비를 국가에서 좀 보조해주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의료 얘기를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병문안 같은 데 가시고 옛날에는 좀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가면은 항상 그 환자 침대 옆에 간이 침대가 있고 거기 이제 보호자분이 항상 누워서 약간 간병하시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왜 이걸 간호사가 안 해주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오, 그러게요. 근데 심지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당연히 간호는 좀 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데 간병은 뭔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가족도 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요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간병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간호 업무는 간호사가, 그다음에 간병 업무는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유독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간호사가 간병 업무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이거를 약간 가족들한테 외주를 준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담당 환자 수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10명에 대해서도 보통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약 갖다 주고 갑자기 뭐 와서 혈압 재시고 체온 재시고 뭐 불편한 데 없으세요 물어보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엄청 근데 바빠 보여요. 네.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10명한테 간병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려운 불가능하죠.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주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5명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간호 업무를 하면서도 간병까지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 돼서 이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많이 저렴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좀 이런 환경이 된 거고 그 비용을 사실은 가족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했냐? 네. 원래는 이제 전업주부인 맏며느리들이 많이들 했었죠. 근데 이제는 시부모 병행에 애써 하려는 분도 좀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당장 저희 부모님 나이 때 보면 저 할머니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네.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때 분들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맏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아들이라고 해봤자 그분들도 이미 노령 인구가 되셔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아동 돌봄이 위탁된 것처럼 그래서 전문 간병인이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족이 하던 걸 전담한 거다 보니까 간병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도 없고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가족도 할 수 있는 가족이 뭘 교육을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전엔 그냥 마음 그리고 그냥 문화적으로 당연히 가족이 돌봐야지라는 것이 있었을 뿐 가족이 간병할 때도 이런 거 해야 돼라는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이 상업화된 거 그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서툴게 됐다는 게 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병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간병이라 하면 조선족 여성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 씨가 네. 했던 간병이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조선족 여성분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인데도 우리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고 우리말 할 수 있다 정도만 자격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육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제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한 자세로 계속 누워 있다 보면요 우리도 막 욱신거릴 때 있죠 그 등 같은 데 어떤 부위 근데 이게 피부의 특정 부위에만 체중이 계속 실려서 그러면 그 피부가 짓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환자들은 정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체중이 실린 부위가 이제 썩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요거를 욕창이라고 하는데 네. 막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왕들이 다 이걸로 죽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궁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내시들이 이렇게까지 케어를 해주는데도 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욕창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욕창 관리 지금 현대에도 하려면 네.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런 사실을 알까요? 모르죠. 저도 그쵸. 지금 처음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돌봄에서 똑같이 필요한 건데 이거 저임금에 말만 통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자격 요건도 없이 간병으로 막 밀어넣다 보니까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중에 치매 같은 좀 인지 장애를 있는 노인분들은 이런 분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인지 장애 있는 분들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보통 아이 돌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장 손부터 드는 나쁜 교육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치매 노인분들을 다루려 보니까 험하게 학대하는 이런 일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까지 좀 나타나게 되고 저도 약간 충격받았던 게 간병은 가족의 몫이지.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 약간 문제의식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